여러분 다들 자리에 돌아오셨죠? 네. 자, 우리 237페이지 펴보세요. 과세기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기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기간이겠죠. 여러분들이 회계 배울 때 회계기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무제표도 작성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부분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죠. 네,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세기간은 크게 계속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계속사업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계속사업자이면 나 사업을 시작한 지 좀 됐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는 현재 10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기면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이 된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그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겠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우리 과세기간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그래서 1기라고 하는 과세기간이 있고 2기라는 과세기간이 있다. 그럼 그 2번은 어떻게 된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월부터도 시작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시작점이 언제이다? 1월 2일. 그리고 끝나는 점이 언제이다? 12월 31일. 자, 요걸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기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6개월을 쭉 자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2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겠죠. 그리고 우리 과세기간 시작하는 날짜를 뭐라고 부르자?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기간 끝나는 날짜 2월 30일 그러면 그거를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2기 과세기간의 시작일자는 개시일은 언제일까요? 7월 1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자? 영세사업자 여러분.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그냥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우리 교재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23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여기서 다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게 들어가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이상하다. 나 기존에 회계 공부할 때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잘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6개월씩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법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법인 사업자였지? 여러분들 시험은 다 뭐로 볼까요? 법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론은 법인과 개인을 다 낼 수 있지만 실기는 전산 실무는 전부 다 법인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인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법인은 1기 과세 기간과 2기 과세 기간을 어떻게 나누자? 3개월씩 나누자. 그래서 1기 예정 과세 기간이 있고 1기 확정 과세 기간이 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2기도 예정과 확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1기 예정에 대한 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 3월 31일까지. 그리고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얘기할 때 부가가치세 1년에 몇 번 신고하는지 알아요? 면접 보러 가시면 그거 묻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법인은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물어보는지 꼭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실 거. 그리고 잘 안 들리면
다시 물어보세요. 아, 질문하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1년에 몇 번을 신고를 한다? 4번 신고합니다. 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개시일자는 1월 1일이 되겠죠. 그리고 3월 31일이 뭐가 될 것이다? 종료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월 31일, 6월 30일, 그리고 여기 9월 30일, 12월 31일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요거에 종료일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3월 31일과 9월 30일은 예정 과세 기간에 대한 종료일, 6월 30일과 12월 30일은 확정 과세 기간에 대한 종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자가 왜 붙냐면 분명히 우리 과세 기간은 2번이다. 근데 끝난 날짜가 6월 30일, 12월 30일. 그러면 1기의 확정은 언제 끝내라? 6월 30일까지 끝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배울 거예요. 예정 때 신고하는 부분에 누락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누락은 확정 때 무엇하면 된다? 같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됐을까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이 나오면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엇한다?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4월 25일에 그래서 1기 예정신고 납부하고요. 그리고 1기 확정은 7월 25일에 1기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2기 예정에 대한 부분은 10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2기 확정은 1월 25일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기 확정은 대부분 익년이란 표현을 쓰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익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을까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제가 법인 얘기를 했으니까 네, 또 다른 얘기가 등장하겠죠. 개인. 자,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이들은 예정에 무엇은 없다. 신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또 신고 납부라는 걸 잠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개인 사업자는 무엇이 없다. 아, 예정 신고가 없구나. 네, 예정 신고는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몇 번 한다? 신고는 2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2번. 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국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 예정 신고는 없지만 이 예정 신고 대신에 예정 기간에 내가 너한테 뭘 줄게? 고지서를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가 사무실에 도착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무엇하면 된다?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납부 기준 금액이나 이런 건 다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1기 예정고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지 기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고지서가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4월 15일 정도까지는 다 도착해요. 네, 요즘은 빨리빨리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예정고지 납부를 해라? 4월 25일에 예정고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합니다. 요거 납부 안 하면 여러분 가산세 붙어요. 자, 2020년도에 가산세 쪽에 감면 조항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뭐냐면 이 고지 납부했던 부분에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고 쪽에 가산세에 감면하고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왜 이게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이제 용어를 통합해서 부르자. 이렇게 바뀐 규정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됐을까, 여러분? 그럼 2기 때도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1기 6개월치 정리해서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7월 25일 날 신고 납부. 우리 2기 거도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 확정 신고라고 하는 7월 25, 1월 25일 때 더 바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정 때는 개인 사업자 신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만 신고를 해요. 근데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고 법인 사업자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확정 신고 때는 개인 법인 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들 하죠. 그래서 고액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간이과세자인 개인.
자, 여러분, 우리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가 있다라겠죠? 법인은 못 들은다겠어요? 그럼 간이 과세 기간은 1년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무조건적이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세금을 1년치를 한 번에 내려가면 어쨌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목돈이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구도 간이과세자도 뭐가 있다? 예정 고지가 있어요. 또는 부과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정 고지 기간이 있다. 그 고지 기간은 1년의 절반. 그럼 언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받으셔서 7월 25일 날 무엇하시면 된다? 예정 고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패턴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 나는 사업을 처음 해. 이런 얘기예요. 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요거 이론 문제 문구 잘 나와요. 조심하실 것. 자, 신규 사업자였을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언제부터 과세 기간으로 산정이 되느냐. 여러분 이 신규는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러면 너 사업 개시 언제 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가요. 그러니까 개시일이라는 부분이 시작점인 거예요. 이게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개시일이고요. 그런데 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라면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개시 전에 나 등록을 했어. 이 등록은 무슨 등록을 했다? 나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일이 있겠죠. 그래서 등록일 또는 등록 신청일이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가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예시예요. 내가 사업 개시를 언제 했다? 3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우리 과세기간은 언제이다? 3월 1일부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폐업자. 여러분 회사 문 닫았다는 얘기겠죠? 자, 폐업자는요. 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그런데 그 개시일이 끝나는 날짜가 언제냐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언제로 가시면 될까요? 폐업일로 간다라는 거죠. 문 닫은 날짜. 그러면 자, 우리 폐업을 언제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5월 10일 날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0일 날 폐업했다. 이런 폐업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에 본인의 관할지 세무서가 있어요. 그 세무서에 원본을 무엇한다? 반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폐업이에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사업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본 아예 줘버리는 거. 자, 그 날짜가 5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이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니까 5월 10일까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사람들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폐업일이 무엇하는 속하는 달이 있겠죠. 또는 날이란 표현을 써요. 그 날에 말일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폐업일이 속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자, 그걸 기준으로 25일 이내예요. 그럼 여러분 5월 달에 폐업했으니까 요 5월 31일이 끝나는 날짜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25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5월 달에 폐업하면 6월 25일까지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끝내셔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4월에 폐업하면 5월 25. 그러니까 여러분 5월 10일 날 폐업하든 5월 30일 날 폐업하든 우리 신고한 날짜는 다 6월 25일인 거예요. 5월 달에 폐업한 회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어요. 시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까 개시를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가자? 등록일로부터 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라는 이 날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업자 등록하시고요. 사업 개시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실적이라는 건 매입과 매출에 실적이 없다.
라는 부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실적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 국가가 무실적 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 사업 안 하네 라고 보는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고 있지 않더라. 무실적 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사업 안 할 거구나 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재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과세 유형의 변경입니다. 자, 과세 유형 변경이 있는데 이건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조금 뒤에 가면 간이과세 포기가 있어요. 이 간이과세 포기와 과세 유형 변경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과세 유형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개인 사업자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세 유형 변경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있다? 일반 과세자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또 누가 있다? 간이 과세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 과세자에는 법인도 들어갈 수 있고 개인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간이 과세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개인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였던 개인이 간이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간이 과세자였던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무엇될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세 유형 변경이에요, 여러분. 과세 유형 변경은 우리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별도 통지예요. 통지서가 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왜요? 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제 기준점 2020년 귀속 세법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얼마가 기준금액이었죠, 여러분? 4,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고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게 등장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 우리 과세 기간은 우리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1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럼 제가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요 바뀌는 시점의 관점이 여러분 7월 1일부터 바뀌어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자, 왜 그러냐면 개인의 소득의 신고를 정리하는 건 다음 연도 2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법을 배우다 보면 소득세란 거 배우지 않았는데 자꾸 소득세를 거론해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2년 5월 1일부터 언제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또는 종소세 신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확정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이 7월이라는 기점을 놓고 변경되더라. 그래서 과세 기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넣은 부분.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이 이후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바뀌면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이 두 개는 자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변경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 과세자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뭐가 될까요? 우리 이 사람은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간이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가 실질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놓고 봤을 때 신고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직전 1억년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 매년 7월 1일부터 이 과세 유형 변경되는 부분 또는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무서에서 제가 통지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양식에 보면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이렇게 가로치고 글씨가 써 있고요.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일반이 간이로 바뀌면 거기 용어가 바뀌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재교부가 되죠요. 네, 그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의 출제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이과세 폭입니다. 여러분 간이과세 폭이는 제가 아까 왜 다르게 보시라고 했냐면 아까는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규모가 바뀜에 따라서 내 매출의 규모가 바뀜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바뀐다. 그것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간이과세 표기는 사업자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폭이라는 글씨가 들어왔으니까 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 본인이 무엇하였다?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됐을까요? 그러면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 앞에서 제가 세금 잠깐 보여드렸을 때 지금 일반 과세자였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 100이었더라면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20밖에 안 내는데 왜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아까 증빙 뭐밖에 발급 못해요? 영수증이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가 누구랑 거래하면 나는 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그런데 우리 고객, 소위 말해서 매출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객이 소비자였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자 소비자하고 거래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고객이 소비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도 사업자래요. 자 그러면 뭘 자꾸 얘기하냐면 간이과세자한테 저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세금 계산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자 거래가 비중이 높아지면 실적 이 사람을 놓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키우고 싶지 누가 사업을 적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자꾸 늘어나네? 그럼 우리는 그냥 간이과세제 포기하고 일반 과세제로 가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있어요. 자, 그럼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언제이냐? 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짜가 3월 5일이다라고 제가 가정의 그림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 그래서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그럼 여러분 3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죠. 여기가 개시일일 거고요. 그래서 이 개시일로부터 무슨 부분?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그러면 3월 5일의 말일은 3월 31일이죠. 얘가 말일이잖아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4월 1일, 소위 말해서 4월 1일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이에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여러분 3월 31일이 다음 달은 4월이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언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6월 30일이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되면 나는 지금 언제? 일기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이 두 장이죠. 하나는 간이과세자 신고서, 하나는 일반과세자 신고서 이렇게 두 개의 신고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형태가 또 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포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과세기간 중간에 대부분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 과세기간 끝나고 시작하는 시점에 대부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어찌됐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자,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앞에서 벌써 형태 보여드릴 때 예정신고 기간 보여드렸는데요. 자,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각의 과세 기간 두 번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 1기와 2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을 놓고 봤더니 6개월의 법인을 놓고 봤더니 6개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꺼번에 들어오라고 하면 너무 세부담이 많고요. 업무량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정의 신고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실 건 이 예정 신고 기간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인은 이 신고가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의무가 붙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법인은 의무라고 했어요. 자, 의무는 우리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는 지켜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주였을 때는 1기 예정에 대한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리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는 25일 이내 무엇해야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요 날짜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가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납세지. 납세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납세지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납세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금 신고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강좌를 부산에서 듣고 있죠. 네, 그러면 부산에서 사업하신 분은 부산 쪽에 있는 세무서에 가겠죠? 저는 지금 천안이에요. 그러면 저는 천안 쪽에 있는 세무서에 가겠죠? 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범위가 넓어서 거기 세무서가 참 많죠. 자, 어쨌든 서울 쪽에 있는 세무서로 가겠죠. 그래서 이 관할지를 정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납세지라는 건 지금 너가 사업을 어디서 하니 그 사업장이 납세지가 될 거고 그 세금을 신고하는 기준의 장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여러분 이게 세금 신고를 엉뚱한 세무서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자신고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오면 연결을 해주기도 하지만 예전엔 서면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됐어요. 무신고로 판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실 거.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이라든지 나는 예전에 회계 2급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등록 정보 바꾸는 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부분? 우리 사업장 이전했어요. 그럼 세무서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무엇으로 판정해라? 사업장별로 판정해라. 자, 그럼 내가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그러니까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셔야 돼요. 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나는 사업장마다 무엇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천안에서도 사업을 하고 부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이다? 2개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시고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으시고 수취하고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무엇 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업장을 배우셔야 되겠죠. 여러분 시험은 뭘 자꾸 내고 싶어 할까요? 사업장의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암기 문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범위. 자, 사업장의 범위에 가서 봤더니 광업부터 등장이 됩니다. 이런 광업은 채굴 산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업은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 왜냐면 채굴 산업을 한 곳에서만 하지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를 모두 다 사업장처럼 봐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로 갑니다.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그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험에서 많이 내는 부분들이어서 표시해드릴 부분이니까 이런 건 최소한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자,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자, 부동산 매매, 건설, 운수업은 우리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법인사업자이다라고 하면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등기부상 소재지.
그럼 여러분 법인의 등기예요. 법인의 등기. 법인은 사업자 등록 내실 때 여러분 등기소에 먼저 가죠. 상업등기소에 먼저 가서 뭐 등록해요? 나 법인입니다라는 법인격을 부여받죠. 그럼 여기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 가는 거예요. 세무서에 바로 가서 사업자 등록 못 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인 등기를 낼 때 무슨 우리 회사 어디서 사업합니다라는 소재지를 줬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라는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무엇하는 장소, 총괄하는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됐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이 운용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뭐가 있냐면 운수업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운수업은요. 지입이 들어와서 개인 사업자가 운반의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운반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류 쪽이 상당한 업무량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택배를 많이 시켰으니까요. 자, 그러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한다. 그러면 우리 그 개인이 등록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또 출제되는 부분이요.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 또는 건설 쪽 혼선 빚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등기부상 소재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자, 우리 아까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법인의 등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로 가는 임대업은 제가 지금 천안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천안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부산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하는 그 부동산 등기에 각각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의사항인 거죠. 자, 그 다음 다단계 판매업. 우리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으로 갑니다. 우리 뭐 아메가 대표적인 다단계 판매업자이죠. 네. 그러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된 사업장 본인들이 정할 거예요. 자, 전기통신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개인은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투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까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사업자처럼 똑같이 여러분 여기 개인 법인 구분 안 하고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자동 판매기. 아니 이런 데는 노란색 안 하고 왜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또 시험에서 그렇게 내고 싶어 해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판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판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상당한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판기가 많죠. 그 자판기 사업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판기가 각각 장소에 다 있는데 그 자판기 설치한 데마다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겠죠. 네, 그 장소로 사업장으로 신고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자, 한국철도공사가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과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한 장소. 그래서 우리 왜 그 항상 기차역에 가면 각각의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외국도 개인과 법인이 있겠죠. 네, 비거주자 개인의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는 지금 위에 나열되지 않은 부분들은요. 나열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사업자가 신청한 부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업장이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사업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왜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왜냐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면 집에서 택배 서비스 하는데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의 주소 또는 자기가 머무르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인들이 정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자, 직매장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알아두실 건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실 것. 왜냐면 이런 직매장은요, 판매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우리가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영매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본점에 연결되어 있는 걸 직영매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성격이에요. 그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출이 일어났으면 이 판매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매장도 무엇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실 것. 자, 하치장. 그럼 하치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보관하거나 관리시설에 대한 장소를 갖춘 장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창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고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물품을 이동하는 것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사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하치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그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은 어렵게 낼 때 이 10일 이내 단서를 건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숫자들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임시사업장. 여러분, 임시사업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시공간이에요. 전시공간.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일산에 킨텍스라는 게 있어요. 네, 강남에도 있었지만 강남에 코엑스는 대부분 요즘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코엑스에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엔 코엑스에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킨텍스에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넓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 테마에 따라서 이 전시를 해요. 그래서 회사 홍보도 하고 신제품도 홍보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장을 보지 말아라. 네가 원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 그냥 포함되는 거로 보겠다.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거니까 사업장으로 보지 않겠다. 다만 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게 되면 우리 폐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개설 폐쇄에 대한 신고를 10일 이내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내용이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나오면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당위과세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이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다수 사업장이면 아니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분? 아, 우리는 납부를 무엇하겠다? 총괄해서 하고 싶다. 어디에서? 주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은 무엇하겠지만 각자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의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령 또는 수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부분은 각 사업장별로 모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된 사업장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무엇하겠다? 총괄해서 하나로 납부하겠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납부서가 몇 장이다? 한 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고지서하고 납부서는 달라요. 네. 고지서하고 납부서는 다릅니다. 납부서는 내가 자진 신고를 해서 내가 납부서를 뽑는 거예요. 고지서는 국가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납부서가 한 장이라는 표현이 돼요. 아니 이거 왜 하나요? 라고 했더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 우리는 본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매장의 역할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매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본점은 생산만 해요. 그래서 생산은 열심히 해서 이 판매장 역할을 하는 지점에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넘겨주기만 해요. 그러면 지점에서는 매장의 역할이니까 판매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세액이 많을까요? 소위 말해서 매출세액이 많겠죠. 근데 본점은 생산만 하기 때문에 그럼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넘겨줄 때 누가 부가가치를 붙여요, 여러분. 세금만 늘어나는데 대부분 그래서 원가 그대로 넘기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점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출보다는 누가 클까요? 매입세액이 커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입세액이 제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면 이 사람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요. 이 사람은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무슨 부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납부는 즉시 납부해야 돼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환급은 바로 안 돌려줘요. 이 환급은 언제?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확정 신고. 그럼 제가 일기다. 그러면 7월 25일이죠.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이네? 30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예정 때 법인이 환급세액이 나와도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럼 본점은 지금 돈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지점은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되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돈이 잡혀있는, 묶여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은 나는 이 두 개를 무엇하고 싶다? 난 묶어버리겠어. 그러면 지금 환급세액이 500이 있었고 그리고 납부세액이 700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500과 플러스 700이 만나면 우리는 얼마만 내면 돼요? 200만 내면 되죠. 근데 이걸 각 사업장으로 가면 우린 700을 내고 500은 그대로 떠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대부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어 해요. 저는 하는 거 권장합니다. 이제 업무는 늘겠지만. 그리고 교재에는 없는데 요 문구 써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게 전산세무회계는 안 내고요. 우리가 실제 우리 과정은 ERP도 지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ERP에 가면 요 서식을 조회하는 문제는 내요. 그런데 작성 문제는 사실 내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부속서류에 또 다른 부속서류가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요 서류예요. 그래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라는 걸 작성해서 본점권은 얼마가 있고 지점권은 얼마가 있어서 우리는 200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의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작성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 자, 팁박스에 있는 부분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했을 때 어떠한 효력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업자 등록 각자 하셔라. 세금 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의 작성이라든지 발급은 각자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정과 경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다 각자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무슨 용어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납부 용어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납부만 하나라고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업자 단위과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비교 대치 문제를 또 출제를 하거든요. 네, 다른 점을 갖고 가야 우리가 공부할 때 쉽죠. 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그럼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요. 부가세 신고하실 때 반드시 별도의 서류가 나가고요. 참 서식명 길죠. 네, 사업자 단위과세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 신고 명세서라는 걸 별도로 하나 더 작성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도 실질적으로 내가 2개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판 기능을 안 열어서 그래요. 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사업자의 본점, 저는 본점은 공장의 역할만 한다고 할게요. 공장, 그리고 주사무소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누가 있었냐면 매장이 있었잖아요. 자, 그 매장 이 2개를 무엇하겠다? 묶어버리겠다. 나는 하나처럼. 그래서 공장을 본점으로 놓고 매장을 무엇으로? 지점이라고 놓아서 정리해서 움직여버리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지점만 늘어나는 거예요. 본점을 결정을 하시면.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 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우리 관할지, 이 사람의 관할지 세무서에 가서 무엇하겠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점 얘기가 전혀 거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그냥 전보를 하겠다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매출의 관점의 세법이에요. 근데 그 매출자 반대편엔 매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올 수도 있지만 내가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 사업장별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상대편이 사업자 단위 과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요 하단에 사업자 단위 과세자 여와 부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천안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납품이 어렵다라면 공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천안 사업장의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아, 저희요, 서울이 본점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어디로 발급해달라. 본점으로 발급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저한테 주었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봤더니 사업자 단위 과세 자리가 어디에? 여 자리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예 표시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납품을 했어도 본점으로 모두 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런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자꾸 하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 그리고 발급만 써드렸지만 누구도 수치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수치 그리고 신고와 납부 또는 환급이 모두 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한 사업장에서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총괄납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걸 무엇하겠다? 우리 주된 사업장에서 하겠다. 이게 다른 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박스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자꾸 버튼을 조금 잘못 누른 것 때문에 화면이 왔다 갔다 했네요. 자, 그럼 교재 박스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 박스 형태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글로 낼 수도 있지만 박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출제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주사업장 총괄에 해당되는 이 총괄 사업장에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주사업장을 누구로 볼 거냐는 것도 관점이 달라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였을 때 법인이라고 하면 본점도 주사업장이 될 수 있고 지점도 될 수 있다. 개인은 무조건 주사무소이지만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총괄 사업장은 본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점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총괄 납부는 지점에서도 하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본점에서 대부분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당연히 주사무소밖에 되지 않고요. 자, 효력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무엇하겠다? 총괄하겠다. 그래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만 해라. 그래서 납부서만 한 장이다.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총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무엇한다? 신고와 납부를 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 장, 납부서도 한 장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청.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한다라면 나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기존 사업자.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업자다라는 표현하고 같겠죠.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은요.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아, 저는 7월 1일부터 총괄 납부하고 싶어요. 그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6월 10일에는 신청을 최소한 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지금 기존 사업자들은 같죠? 근데 신규 사업자는 달라요. 나 사업 지금 처음 해 라고 하는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는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무엇하시고 교부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일단 먼저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교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일단 주사업장께 나오고 그리고 종된 사업장 거랑 엮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신규 사업자로 들어가는 분들은 그냥 가요.
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하는 거예요? 나 사업자 단위로 가겠어 라고 하면서 아예 표기를 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버리더라. 자, 포기.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가 포기하겠다. 이런 포기는요. 제가 사업장이 5개인데 5개를 모두 다 총괄로 묶었어요. 근데 그중에 2개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2개만 뺄 수 있어요. 또는 전부 다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시키실 때요. 하나씩 뗄 수도 있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저희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다 합치면 5개인데 3개는 납부서를 묶어서 가는데 2개는 각 사업장으로 가던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묶지 않거든요. 무조건 다 사업자 단위로 가지 않아요. 각 사업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 포기를 하는 부분은 언제 하느냐? 우리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하시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단위든 총괄 납부든 포기의 시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무엇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 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사업자라고 했었던 납세 의무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가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과세의 물품을 얼마 팔아서 그 과세 자료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번호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세무서를 의미하는 3자리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2자리는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개인은 다시 일반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과세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에 속하는 부분인지 지점인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죠. 법인사업자이고 우리가 영리였다. 그럼 대부분 가운데가 81, 86, 87을 써요. 근데 우리는 본지점간이다. 그럼 지점은 가운데가 85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점과 지점에 대한 거를 보는 요령도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가 A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A가 얘기합니다. 아, 나 B사업장 지점이거든. 이쪽으로 세금계산서 좀 발급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봤더니 이 B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에 지점이라고 얘기했으면 가운데가 85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85가 아니라 A도 가운데가 81이었는데 B는 86이더라는 거예요. 독립법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A한테 내가 물건 팔고 B로 세금계산서 준다? 또는 내가 A한테 물건 사오고 B로 세금을 받는다? 불법이에요. 모두 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발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지점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은 사업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독립법인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도 업무를 할 때는 그런 판별이 필요해요. 근데 시험은 이런 걸 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 5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제도가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은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을 배우고 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무슨 사업자만 들어온다?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겠죠.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느냐?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무슨 부분?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법인세법상 또는 개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다 해요. 다만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언제 하느냐.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문제가 여러분 이거를 글로 쫙 써주고요. 이걸 가로 문제로 냈던 출제자가 있었어요. 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매출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 뺀다는 의미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이 20일이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또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자가 붙습니다.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는 뭐 다만이 많아요. 다만은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원칙에 유예를 주는 거 또는 예외를 주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무엇할 수 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무엇하는 거?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제조장별로 제와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 개시일이고요. 광업은 광물의 채취나 채광을 시작하는 날이 개시일이 됩니다. 그럼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외 사업은요. 무엇하는 거?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시작했다라면 그걸 사업의 개시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얘기가 등장하겠죠. 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세법이 바뀌어서 여러분 2020년도에 진짜 오랜만에 세법에 2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그 신청 내용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주셔야 된다. 2일 이내에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만 2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한테 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료를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면 여러분 조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회를 했더니 아니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가 폐업했다가 너무 자료가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무서장에는 소위에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세무서에서는 뭘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 2일 이내 안 주고요. 실사를 하겠다라고 해요. 뭔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조사 기간이 5일이에요. 5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어요. 7일. 그리고 문제가 있는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교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일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5일 연장할 땐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 날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날짜는 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신청을 하잖아요. 네, 신청. 이 신청은 여러분 꼭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이 납세지였잖아요. 그 납세지가 관할 세무서란 표현했고 그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고요.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디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 사업자들도 등장하다 보니까 주택 사업자들은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부분 불편하다라고 해서 일원화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저는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요. 라는 부분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어디서든 가능하다. 꼭 관할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기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를 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받고 사업자는 열심히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합니다라고 하는 계속 사업자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 그 중간에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지금 천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산으로 사업장을 무엇하였다? 이전하였다. 그럼 여러분 사업장 이전이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의 주소지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그럼 그 바꿔주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 걸 우리가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신고라든지 재발급이 무엇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는 사업을 하다 이런 사유, 정정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일정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한테 제출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무엇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진행을 해주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걸 파악하고요. 우리 다시 정정해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정 사유를 기억해야 되겠죠. 정정 사유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재발급의 기한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당일 사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발급의 기한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누구는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바로 소위 말해서 지체 없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즉시 무엇해라? 우리 정정발급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업자가 즉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누구는 세무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게 재발급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발급 기한은 세무서가 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기한. 자, 그런데 신고일 당일에 무조건 교부해야 되는 게 있고 3일 이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세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3일이 현재 2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3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당일의 사유는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명칭이 바뀌거나 인터넷에 도메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네, 신고 당일에 즉시 무엇해라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는 교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일 이내에 들어오는 부분은요. 뭘 기억하시면 되시냐면 노란색 부분. 자, 노란색 부분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뭐가 된다? 폐업 사유가 된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 법인은요. 법인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죠? 주인. 여러분 회사의 주인을 누구로 본다? 여러분 사장님이 아니죠. 주주죠. 네, 우리는 주식회사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설립된 회사이겠죠.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회사의 대표이사는 월급쟁이 사장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임원에 해당되는 월급쟁이 사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대표이사예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뭐가 된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월급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종업원한테 주는 날 이들은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출자했던 자본금 그 자본금에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겠죠. 아, 이익잉여금은 안 되겠죠. 당기 순이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겠죠. 그 돈을 빼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인은 못 빼가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들은 회사의 돈을 빼간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인출금을 쓰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대표이사, 소위 말해서 개인이 A는 아버지고요. 그리고 B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해요. 개인인데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아들한테 그 사업을 구태여 주겠다라면 나는 무엇 해야 된다? 폐업을 하고 아들은 무엇 해야 된다? 신규로 사업자를 다시 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증여한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증여. 이게 증여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런 법인은 증여란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만 증여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니 개인 사업자라는 표현이 없고요. 증여라는 표현만 있는데 그럼 그냥 개인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지금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은 선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상속은 가능해요. 여러분, 상속은 제가 아까 증여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니까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 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 경우에는 이 사업자의 명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이다? 아, 이건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의 의미로 들어와라. 사업자 등록증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5년이 만료가 돼서 저는 연장을 했대요. 소위 말해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재계약했는데 똑같은 장소이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뭘 하냐면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보증금이 바뀔 수도 있고 차임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고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2억이었다 2억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임대차 계약서 바뀐 거를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국세청에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전부 다 떠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소위 말해서 건물주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요. 그 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내역서를 다 받아오라고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요. 이사를 가시면 전세라든지 월세를 살면. 근데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보증금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인지 자료를 넣어버려요. 네,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것만큼은 대출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들은 그 정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임차인보호법에서 일정 금액만큼은 건물주가 문제를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출을 못 받게도 해야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뒤에 가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고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부동산 임대공고 가액명세서인데 그거 허위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국세청은 또 크로스 체크하고 싶겠죠. 그런 목적으로도 사실 쓰고 있는 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사업체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였다.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동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정리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사업자 단위과세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이긴 하지만 거기 따라다닌 종된 사업장을 모두 다 신고를 해서 쭉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가면 업태 종목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업종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거. 그게 사업의 종류라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의 종류가 바뀌면 그 업태 종목을 바꿔주셔야 돼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우리 사무실을 옮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바뀌면 꼭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소득세 신고할 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무엇하겠다? 바꾸고 싶대요. 변경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세무에 가면 단독적인 문제보다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묶어서 내고 싶은 성향들이 조금 강해지고 그리고 세무를 공부할 때는 소득세하고 관련된 부분도 앞에 그 기본 개념 얘기했을 때 여러분 특징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엮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요. 우리 과세거래 두 번째 챕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